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105%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GDP에. 사람들이 쓸 돈이 없을 거예요. 은행에 이자 내느라고. 우리가 자영업 대출 한 1,000조 원으로 1,000조 원이요? 추정이 되는데 경제적 자원이 계속 자영업으로 가면 이건 들어가면 거의 증식이 안 되고 죽는 자본이지.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 자영업으로 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부동산에서 발을 떼는 사업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럼 돈을 또 넣을 거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지난 10년은 질르는 사람이 대체로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부채를 쳐서 레버리지를 높여서 뭐래도. 근데 앞으로 전개가 될 모습은 부채를 지는 것 자체에 대한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대한민국에 대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데 굉장히 힘들죠. 금리가 인상이 돼서 지금 일정 정도 좀 멈춰 있다고는 하는데 최근 한 1년간 상반기만 봐도 금리 인상 엄청났죠.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코로나 직후에는 0.5%인데 이게 지금 3.5%가 됐어요.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할 때는 여기 또 가상금리가 붙고 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부담하는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만 해도 한 3배 정도 지금 이자가 올라가서 최근에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품을 갈아타고 막 그래서 어쨌든 낮추려고. 금리 인상의 어떤 진행이 이대로 멈춰 지금도 힘들지만 떠오를까 이제 걱정을 할 텐데 사실은 한국 경제의 뭐 대표적인 금리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지금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금리 인상 전에 조금 거시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이대로 멈춰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가장 빠르게 많이 올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거의 제로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5.25%까지 가 있고 아마 7월 후반에 FOMC라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 거래에서 매개가 되는 게 금리인데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건 다 미국 달러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 좀 따로 올려야 되고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금리 인상 이후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시면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에서 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밖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네.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네, 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높아진 금리에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은 나올 테니까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높아진 금리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가능성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 중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조금 반출을 해보면 가장 위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금리 인상이 멈춘 이후에 벌어졌던 일. 좀 한 가지만 2008년 금융위기죠. 2008년도 금융위기는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거든요. 지금과 비슷하게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부터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렇지만은 1% 하던 금리가 5%까지 높아졌는데 올리진 않더라도 그 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누군가는 계속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게 2007년 8월 달이었습니다. 또 베어 스턴스가 파산한 게 2008년 3월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2008년 9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더 올리진 않더라도 높아진 금리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부채를 많이 진 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갔고 주식은 또 반토막이 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940까지 떨어졌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주가 지수가 소위 반토막이 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모순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빠지니까 그것이 결국 한국으로 전염이 됐던 것이거든요.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니까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후행해서 나타났죠. 뭐 일반적으로 돈은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다는 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게 되면 이제 외환시장이라든가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부담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취약한 거는 민간의 부채입니다. 모든 이제 금융 과열의 징후는 대출을 쉽게 해주면 늘 탈이 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대출 받기 쉽고 저금리가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해서 부채를 늘리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 탈이 나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뭐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한국은 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어느 쪽이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아마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응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 경제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더 극복하기 어려워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이슈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문제, 자영업자 대출 네.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PF. 네, 요 세 가지를 한번 센터장님 한 가지 좀 네. 짚어볼게요. 자, 우선 가계부채 현황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가계부채는 사실 개인이 힘들어 죽겠는 건데 결국 이게 모아서 경제에 영향을 다시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렇죠. 절이었으니까. 저는 뭐 늘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실물 경제보다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한 105%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GDP에? 이게 지금 처음 넘어선 거예요? 100% 처음 넘어섰죠. 아, 예. 자본주의에서 부채가 뭐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래의 노동을 저당 잡혀서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아니면 그것이 뭐 생산적인 투자로 가게 되면 뭐 부채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부채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것은 빚을 낸 사람들이 그 이자를 못 갚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층이 빌렸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돈 빌려서 집 사서 갭 투자하거나 주식하거나. 그래서 저는 그 이자율이 높아져서 서민층이 어려움을 그 말 맞아요. 근데 서민층 어려운 계층은 이자율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약간의 한국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부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소득 많은 사람들이 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파생이 될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지만 아무튼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보면 2008년도 미국은 죽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나갔고요. 거의 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막 나갔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 가계부채의 질은 2008년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GDP의 100%보다 가계부채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빚이 많더라도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면 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났는데 개인의 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거시경제 차원의 어떤 그 지표는 GDP 성장률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명목으로 GDP 성장률을 봐도 2%, 3% 늘어나는 경제입니다. 그러면 3% 소득이 느는데 지금처럼 이자율이 5%, 6%야. 그리고 GDP보다 부채 절대 규모도 많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위기가 단기간에 터져 나오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쓸 돈이 없을 거예요. 예, 은행에 이자 내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2008년식의 미국식으로 터져 나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민간 소비를 계속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낮을 때도 이미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가 유의미하게 민간 소비가 유의미하게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채에 눌려 있었던 거죠. 펑펑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은행에 열심히 원리금을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대출을 우리 주변은 다 대부분 전세대출이거나 집을 사기 위한 저 같은 경우도 빚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사면서 집 빚이 전부거든요. 요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속상한 사람인데 그 전세를 놓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집 한 채는 있는 게 좋으니까 시설 목적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중산층의 집단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시키고자 하는 전 집단적 욕망이 있었다고 봐요.
설사 한 가구 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집을 레버리지 높여서 산 거는 저는 뭐 욕망이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저는 그런 게 이제 섞여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내 자산 증식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실소유 목적에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대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세 대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최근에 정부가 심각해지니까 한마디로 전세 자금을 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가 이제 낮아진 거죠.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자도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돈을 못 돌려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역전세 어쩌고 하니까 전세 대출을 갚기 위한 부분에 대한 또 대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네. 맞습니까? 저는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지만 실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이건 전 제도의 부작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임대차 3법이란 게 2020년 여름에 발효가 됐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저는 그 정책을 쓴 분들의 선의를 의심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교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임대료를 올리는 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뀌는 시점에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전후에서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여유 있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이상 급등을 했던 게 3년 전에 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하나 2년 전세 살면서 이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때 올라갔던 전세 가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의 돈을 받았어요. 네. 전세 집을 살라고 하면서. 그때 많이 올렸어도 어차피 그 돈은 돌려줘야 될 돈이었어요. 돌려줘야 될 돈이죠. 네. 그 돌려줄 돈을 다시 누군가 탓을 하면서 못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제 생각엔 도덕적으로. 그 집주인의 귀책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네, 건 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2년 동안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단기 대출이에요. 예, 이자를 안 내는 대신에 내가 돈을 내놓고 거기에 사는 거니까 그것은 뭐 집주인이 그야말로 단기간 운용해야 될 자산에 대한 유동성 관리를 잘못했다는 점에서 그건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집단적으로 주택 대출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이고 이건 집주인의 문제도 있지만 세입자의 문제도 있어요. 일단 내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저는 부동산 규제를 정부가 조금 과하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게 옳고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 것은 저는 좀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가계대출이지만 그래도 자영업은 사업의 영역, 비즈니스 영역이니까 대한민국 일단 자영업 숫자가 너무 많죠. 우리가 자영업 대출 한 1,000조 원으로 1,000조 원이요? 추정이 되는데 이게 다 가계대출로 잡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영세 자영업자만 잡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DP 대비 그 가계부채가 105%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영업 대출은 별도의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이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굉장히 모래성 위에 살고 있는 거네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죠. 어쨌든 예, 판이 예. 벌어졌으니까. 1,000조면은 도대체 와닿지 않는 숫자예요. GDP의 절반입니다. 아. 네, GDP가 우리나라가 2,000조, 경제 규모가 2,000조니까 자영업 쪽에 빚으로 가 있는 게 1,000조가 되고 약간 중복이 되지만 민간이 그것과 무관한 계정으로 들고 있는 게 또 2,000조 원이 넘는 거니까 이제 한국은 부채가 상당히 많은. 자, 근데 이게 자영업 대출이 뭐 모든 사람이 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뭔가 기술 기반을 자영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가 먹는 이제 나가면 만나는 여러 음식점들, 뭐 옷집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또 앞서 말한 결국은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잘 못 쓴다. 그 결과는 이분들이 돈을 못 번다는 뜻이죠. 이게 도대체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경기가 잘 순환이 돼서 돈을 좀 써줘야 이분들도 매출이 올라가서 먹고 살고 대출도 갚고 이럴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너무 모든 문제를 구조적 문제다라고 돌려버리면 네. 설사 이 개인 우리가 각자 해야 될 게 거기 묻어서 숨어가는 면도 있지만 저는 자영업이야말로 구조적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세계화의 핵심은 중국이 글로벌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서 한국에 했던 것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신발 산업, 대구의 섬유 산업이 어려워졌다. 저는 세계화에 우리가 중국으로 덕을 많이 받지만 중국에게 이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국의 굉장히 그 다고용 업종, 노동 집약적 업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의 제조업 고용의 정점은 저는 이게 외환위기 직전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92년이에요. 한중수교 했던 해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났고 또 세계화는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저는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였다고 봅니다. 유리한 기회를 잡아서 공장을 한국 땅이 아니라 중국 같은 데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은 중국에 밀리고 한국 땅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일자리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원하지 않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밀려 나오면서 자영업으로 밀려났다고 봅니다. 이걸 저는 뭐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레드오션이 된 데서 식당을 하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이야말로 아주 귀족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생계형 대출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출 입장에서 딜레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게 증식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자영업 부채는 그러기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영업 대책은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약간 복지 정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취약한 부분은 자영업 대출 1,000조 원 중에서 100조 원 정도를 코로나 때 상환 유예를 해줬습니다. 예, 상환 유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9월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9월에 되면 만기가 돼요. 근데 역시 뭐 자영업 대출도 저는 당장 터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미 이제 금융기관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서로 막 협상을 해서 만기를 정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에 계속 경제적 자원을 넣는 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고 항상 그 논란이 계속 네. 늘고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고는 딜레마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금리거든요. 이자율이 높으면 내가 빚내서 벌어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높아진 금리가 자영업에서의 안타까운 뭐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퇴직금 다 털어부어서 하는 주변 우리 지인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안타깝지만은 이제 자영업으로의 어떤 퇴출 이런 것들이 저는 고금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주 뭐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금융 시스템의 교란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자영업이야말로 계속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영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IMF 외환위기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도산하고 막 이러면서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실직됐던 분들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20년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그 문제가 이제 직장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문제로 예,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미 한 15년도 더 전이네요. 노무현 정권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 여당에서 자영업자에게 라이센스를 주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 나오자마자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아니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왜 허가를 해줘?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서 당장 이제 그 정책을 걸어들였지만 이제 벌써 15년 전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경제적 자원이 계속 자영업으로 가면 이건 들어가면 거의 증식이 안 되고 죽는 자본이지.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 자영업으로 가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후로 뭐 15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는 자영업 부채가 1,000조가 됐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과제가 됐죠. 자,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PF 이게 레고랜드 사태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결된 거 아니죠? 해결이 안 됐죠. 이것도 유예해 놓은 상태죠.
그렇죠. 조금 거칠게 말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금융당국이 억지로 금융권에 목을 비틀어서 그런 면도 맞는데 예. 근데 꼭 100% 그런 건 아닌 것이 부동산 PF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예. 그걸 위해서 건설사와 금융회사들 이런 사람들 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금융당국이 대주단이란 걸 만드는데 저는 지금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중에서 선순이자가 있어요. 예. 선순이자는 이자를 조금 받지만 무슨 일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돈을 빼는 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이 이게 통제가 안 되게 되면 선순이자가 다 돈을 뺍니다. 그럼 후순이자는 거의 재산 가치가 빵이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금융시장에 쏠림이 있을 때는 시간을 벌어두는 게 맞는데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금융당국이 약간의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것을 문제를 안 생기게 한다 그럼 그때는 저는 강압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부동산 프로젝트로 지금 하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 경기가 반등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미분양도 많아요.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빚내서 하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그 사업장이 정말 지금 당장은 작년처럼 뭐 어려울 때는 뭔가 좀 그 주식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거래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요. 그거는 주가가 더 안 떨어지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림이 있을 때 약간 좀 이제 정지의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부동산에서 발을 떼는 사업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럼 돈을 또 넣을 거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질서 있는 일종의 퇴출 혹은 엑시트 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영세 뭐 시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뭐 파산으로 가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뭐 저축은행 아니면 뭐 일부 증권사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것이 금융 시스템의 교란으로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커졌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십수년 전에도 저축은행 몇 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뭔가 심각한 금융위기로 가는 단초는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의 높은 확률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은행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규제를 많이 받아서 사실 부동산 PF를 지금 증권사와 그 저축은행들이 꽤 하는데 이게 십수년 전엔 은행의 비즈니스였어요. 네, 그렇죠. 은행은 자본력도 크고 다른 데와 경쟁이 안 되는데 은행이 그걸 안 하고 다른 제2금융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뭐 심각한 금융위기급으로 전이가 되기보다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이런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금융위기는 약간 동태적인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얘가 어려워지면 생각지도 못한 손실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단하기는 힘들고 늘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뭐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로 보면 뭐 이제 몇몇 회사들이 어려워지는 선에서 뭔가 부실이 정리되는 게 하반기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는 금융권발 어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부동산 PF 문제는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씩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 뭐 그래서 건설 쪽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 등장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금융회사들은 손실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정책 당국이 그거 단기적으로 막으려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막고 하기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뭐 고통 없이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고통을 지금 잠시 유예해 줬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 고통인지 이런 것들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좀 민간 영역에서 빨리 머리 계산을 해서 뭔가 이제 행동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래서요. 이게 지금 뭔가 세 가지의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의 문제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좋게 해결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언가 고통을 동반한 형태의 그나마 연착륙이면 다행이다 싶은 이제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센터장님 전망하시는. 어떻게 보면 당장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날 거냐 안 난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만성 질환. 계속 끙끙 앓고 가는 네.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약간 조금 잠깐 새길로 빠져볼게요. 그런 와중에 제가 지금 요새 두 가지가 하나는 서울에서 5개월째 다시 그 거래가가 실거래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재건축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다가 지금 앞서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만성 질환의 그 문제들을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동산 경제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센터장님 보시기에 첫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다면.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죠. 심하게 떨어 2008년 같은 위기가 날 수도 있고 부동산은 대부분 이제 빚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이제 거시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나쁘게 볼 수 있는 건 뭐 인구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있고 한국이 소득이 안 늘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느냐 뭐 이런 것도 타당한 지적인데 소득이 안 올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빚을 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때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빚을 내서 부동산 사세요라고 하는 사인을 줬죠. 그러면서 집값이 결국 올라갔던 건데 그때보다는 가계부채 규모가 훨씬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GDP 대비 가계부채는 80%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지금 100%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경제가 됐건 자산시장이 됐건 집단적으로 특정 경제 주체들이 빚을 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찬스예요. 근데 저는 한국이 그 찬스를 이미 썼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써도 너무 많이 썼죠. 예,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집값이 오르는데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별도로 다뤄도 지금 엄청난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막 구 이름과 아파트 이름이 막 탁탁 나옵니다. 압구정에 어디 뭐 서초동 제가 오늘 봤더니 이 리스트에 뭐 강동구 서초 3지구, 서초 진흥 아파트,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 중랑구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집어서 근데 이게 재건축은 조합이 그 어쨌든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의 의사를 표시해서 추진하는 거지만 당국에서 어쨌든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고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면적의 크기라든가.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튀어나오나요? 막 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근데 이것은 지금의 변화라기보다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큰 정책의 틀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땅은 제한돼 있고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존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니까 이것이 실은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규제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대출 줄까 말까 이거 정책의 영역인데 지금 이제 시장은 이 욕망에 맡겨놓게 되면 저는 이것이 뭐 정책이 자극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중산층들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걸 빼놓고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건 끊임없이 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대출마저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받는 포괄적인 어떤 그런 신호는 규제 완화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로 가고 있다가 지금 시장에서 맞냐 틀리냐 이런 질문은 그거는 뭐 철학에 따라서 매우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조금 규제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나오는 부작용도 있지만은 그런 걸 감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든지 간에 기존에 왔던 관성의 어떤 재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런 센터장님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개인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이게 금융권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듯이 분명히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뭔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시청자들에게 다 상황은 다르지만 센터장님께서 이거는 좀 보시라. 선택을 뭐라는 거는 말씀해 주실 수 없겠지만 이거는 꼭 보셔야 한다. 전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형편이 좋아진 사람보다는 또 형편이 뭐 나빠졌다기 뭔가 안 풀리네라고 하는, 제가 생활인으로서 받는 느낌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성장 못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지난 10년을 보면 한국 경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무탈했던 때가 없었어요. 제가 회사 취업하자마자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몇 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인 대우그룹이 파산했고요. 또 몇 해 지났더니 또 카드 위기가 터졌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은 커졌지만 뭐 심각한 경제 위기 생각나는 거 아마 없었을걸요. 그러니까 이미 만성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새로운 걱정거리라기보단 지난 10년 동안 살아온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극적인 반전을 좋아질까 기대하면 본질적으로 안 된다라고 봐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2년 동안 나타났던 변화는 금리죠. 지난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보가 부동산으로 갔지만 부채를 늘리면서 저성장의 시기를 견뎌왔는데 그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는 금리가 많이 오를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예, 미국보다 금리가 한국이 낮은 상황이니까 하느니 금리 내리는 것도 미국이 파격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테고요. 또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끈적끈적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은 유지가 될 거라 그러면 지난 10년은 질르는 사람이 대체로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부채를 쳐서 레버리지를 높여서 뭐래도. 근데 앞으로 전개가 될 모습은 부채를 지는 것 자체에 대한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지난 10년과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생활의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개인에게만 합니까? 센터장님, 금융 전문가로서 정책 당국한테 정책 당국 하면은 뭐 정파의 성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이것만큼 지키고 가야 한다라는 뭔가 조금 쓴소리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주류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된 것 같아요. 와우. 어떤 사람은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카톨릭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산이란 게 나쁜 거죠. 누군가 고통을 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건 원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자정작용이거든요. 그 해당자에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경제 조치가 퇴출이 되고 또 퇴출 자체가 100%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영업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안 될 건데 계속해서 거기 경제적 자원을 넣는 거는 장기적으로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큰일 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계속 온전히 되는 것 같고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이제 정책 당국자분들이 고침하셔야 될 문제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통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그런 고통 없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모델이 일본이거든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그냥 뭐 큰 위기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저금리, 금리도 못 올려요. 저금리 요즘 부채가 늘어나고 민간이 안 되는 걸 정부가 떼우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진 않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잘 지켜내느냐와 더불어서 어떤 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끊고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힘든 일이죠. 예, 네. 끊는 사람들 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어떤 것을 우리가 끊고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냉정하고 좀 아주 엄밀한 계산을 한 그런 어떤 정책이
앞으로 한 10년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센터장님 지금 쓴소리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애둘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후에 닥칠 이미 와 있는 우리의 다른 금융위기의 모습, 우리가 이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하니까 각자 살면서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다. 이거를 조금 언제 2년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말고 지금을 인정하고 사는 이런 좀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뭔가 한 번 더 움직임 있으면 또 뭐 여기저기 시끄러울 것 같은데 또 출연해 주실 거지요? 예, 불러주시면 기쁘게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